약 6개월 전 글로벌 기업 아마존 주주총회 투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안건이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정부 경찰에 파는 것을 중지할 것인가 여부였는데요. 결국 파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마켓이 될 것을 포기하지 말자고 주주들이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같은 IT 기업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팔지도 또 더 정교하게 개발하지도 않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때문입니다. 정부가 시민의 정보를 가지고 추적한다는 것이 이미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도시가 직접 나서서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지척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5월 미국 도시 중 최초로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반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네, 바로 중국입니다. 스마트 시티의 본보기라 할 수 있는 알리바바가 있는 항저우. 네, 시민들의 안면인식 프로그램인 시티브레인을 통해 교통정체가 나아졌다고 하네요. 하지만 정부는 데이터를 통해 시민들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죠. 스마트 시티가 지난 주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화두가 됐습니다. 편리함과 하이테크도 좋지만 시민의 인권과 균형을 맞출 계획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지소미아 전격 연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SNS를 통해서 원칙과 일관성이 짓밟혔다, 어이없는 결정이다, 맹비난을 하셨던 분이죠. 매주 월요일 속 시원한 정치 토크 김종대의 정치사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분기탱천에서 오실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엔 조금 서운했죠. 네. 맹비난이라기보다는 상당한 우려를 표시한 것이죠. 그렇게 읽으셨어요? 예, 아니 저는 이렇게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된다고 보는 게 네. 요즘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단 구타를 당하고 계세요. 네네. 예, 때리는 사람은 트럼프, 아베, 김정은. 세 명이 차례로 몰려와가지고. 그러게 정신없이 그냥. 예, 그래서 왜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주변국 지도자들한테 멀면 먼 대로,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왜 이렇게 집단구타 당하는 것 듯한 모양이 드는데 여기서 붕괴하지 않는다면 또 한번 뭔가 이런 데서 우라를 한번 터뜨리지 않는다면 네. 정말 그거 좀 어떤 국민으로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건부 연장 결정이 잘못됐다고 보시고 화를 내신 거예요?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그러니까 그저께 일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일본이 더 기고만장해질 거다. 기고만장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네. 보십시오. 어제 나온 뉴스들 보세요. 네. 오늘은 좀 조용해요. 네네. 그런데 어제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막말이에요. 예, 아베 총리까지 직접 나서가지고 네. 우리 한국의 양보한 거 아무것도 없어. 저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거야. 우리가 듣기에 제일 굴욕적인 말. 네. 이걸 아베가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그 경산성이라든가 뭐 관방장관이라든가 말하는 거 보십시오. 퍼펙트한 승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 그다음에 수출 규제 그거 유효한 거야. 이러면서 그 염장 지르는 말을 네. 골라서 다 하고 있잖아요. 제일 우려했던 사항이 그거죠. 오늘 문정인 특보님이 네. 의원님 주최 세미나에 참여해서 네, 기조연설을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네. 들은 얘기 없어요? 사실은 네. 주말에도 만났고 오늘도 많은 시간을 네. 같이 보냈고 네네. 그런데 역시 문정인 특보는 세심하게 보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4가지 경우의 수예요.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예컨대 뭐 조건부 연장 또 뭐 연장하되 군사정보는 안 주는 방법 네. 뭐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깊이 있는 검토가 이미 있었구나. 그 전략적인 협상의 카드를 한 4장 정도 들고 있었던 네네.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장이 우리가 본 그 연장 종료 통보 중지입니다. 이게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혹시 그런 것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문정인 선생한테 뭐 여기저기서 연락이 뭐 많이 오는데 현 정부의 모 외교안보 기관의 기관장이 거의 뭐 격분을 해가지고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네, 내가 누구라고는 말 못해요. 네. 뭐 이름만 대도 다 아시는 분인데 사실은 자, 이 정부의 관변학자들이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지소미아는 종료된다고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본인들이 다 실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부터가 속이 상하고 그다음에 어제 일본에서 나온 그 막말의 전시장 이런 어떤 그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모욕에 가까운 이런 어떤 그 언사들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상실감에 젖어가지고 네. 아마 술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얘기했다가 틀리면 진짜 창피하거든요. 제가 예. 2016년도에 진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겠다. 미국 대선 있고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때 잘못 그때 예측이. 뭐, 네. 저만 들린 게 아니니까 이러고선 좀 뻔뻔하게 나왔는데 글쎄요. 그리고 사실 그렇더라고요. 약간은 찬성했었던 사람들 종료하는 것에 네. 그리고 종료하는 것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고 우리 김종대 의원님처럼 처음부터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시는 분도 원조죠. 있고. 제일 처음에 얘기 꺼낸 당이 정의당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 세 그룹 모두 약간 좀 놀랬던 것 같거든요. 당연히 종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되니까. 네. 그러면은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거 싸우지 말고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일 관계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그런 부분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김 박사님, 네. 과학자는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후에 설명을 하죠. 예, 네. 과학자가 예측을 하려고 그러면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과학은 네. 예측을 하려는 것 자체는 과학자 몫이 아니에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절대로 안 해요. 아니, 자책하지 마세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예측하는 건 정치인들 몫이에요. 예, 그리고 틀려도 또 이렇게 뻔뻔스럽게 네네.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첫날은 사실은 서운했습니다. 네네. 다들 실망스러운 어떤 분위기였는데 이튿날 일본이 문재인 대통령을 두들겨 패는 걸 보고 조금 슬픔 내지는 정말 일본에 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그 마음들을 가지면서 복잡한 신경이긴 하지만은 좀 이를 악문다고나 할까 네. 이런 어떤 흐름들이 또 많이 나타났어요. 네네. 예, 그런 점에서 정말 지난 이틀은 어떤 그 상당히 격변의 시간이었다. 미국 측에 압박이 있었던 게 맞죠? 아이 그건 맞죠. 제가 이거는 뭐 이것도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청와대 인사한테 확인을 네. 했어요. 지금 청와대는 미국의 압박은 없었다. 미국 우리의 자주적 결정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영혼 없는 대답이었나요 좀? 예,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 우리의 어떤 그 룸을 찾다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 결정이지만은 미국의 압박이 작용했던 거는 좀 분명한 사실이라고 뭐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 우리가 네,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힘든 게 아닌가. 미국 측에서 저도 그렇게 리뉴란 말을 생각합니다. 썼죠. 네, 아니 제가 가장 슬프게 생각하는 대목은 어떤 일본의 교활한 셈법에 말려들다가 지소미아라가 외교적 카드로서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거 아닌가. 사실 이미 미국이 그 지소미아는 갱신됐다 그러면서 그렇죠. 기정사실화 해버렸어요. 네, 맞아요. 이러는 와중에 어떤 미국에 대한 어떤 존재의 부담감은 더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주 또 입장을 번복하는 것도 우리 국가로서는 큰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점점 지소미아를 카드로 활용하는 거는 멀어진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일본은 아무것도 우리한테 보장한 것이 없어요. 단 국장급 회의를 한다는 거 하나예요. 그거 좀 올리면 안 돼요? 고위급으로 조금 장관급 아니, 뭐 이런 그러니까. 걸로 국장급은 좀 국장이 낮게 뭐- 보이는데. 그게 뭐 높은 자리입니까 그게? 아니 뭐 그렇게 말하면 여러 그 전국에 있는 국장님들이 서운해하시는데. 예. 국장님들 죄송합니다. 네. 네, 뭐. 그래서 좀 올렸으면 좋겠다. 뭐 장관급이나 뭐 이런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차관급 또는 장관급 했다가 이제 정상회담까지 이야기 나오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봤을 때는 현찰을 주고 어음을 받았다는 이런 그 얘기 어떤 맞아요. 그 언론의 평가도 과히 탓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WTO 제소한 걸 또 중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좀 제가 나오는 것 지소미아보다 같더라고요. 더 어이가 없는 게 바로 그 대목이에요. 네. 아니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를 한국 배제했잖아요. 네. 이거는 행동을 취한 겁니다. 그걸 제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WTO에. 근데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 그 조치를 아직 뭐 저기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데 우리가 먼저 제소를 풀어준 거거든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과도 안 받고 고소 취하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네요. 아우 대단하신데요 비유가. 아니 뭐 제가 그런 일을 많이 겪어서 그러세요? 예. 아니 그리고 사실 이
징용 문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네. 사실 이게 언제 또 다시 돌아갈지 모른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일본 측에서 가장 원하는 거는 사실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소미아보다도 예. 뭐 지소미아가 카드로서는 저는 이제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처음에 시작을 예. 할 때도 이거 갖고 일본이 움직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이 강제징용을 어떻게든 한국 측에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일본 측에서 글쎄요, 뭐 많은 걸 뭘 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네. 만났는데 굉장히 뭐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제안해서 그런지 1+1 알파에 네. 대해서 일본에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서 문희장이 어떤 촉이 있으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지소미아 그 결정을 하기 전날 네네. 뭔가 곧 조치가 있을 거다. 그다음에 본인이 내놓은 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쪽에 공명이 있었다. 뭔가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예, 그런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가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다는 걸 눈치챈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 결정 나기 하루 전날 저녁부터 이제 이 결정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문 의장께서 그 제시한 안이 과연 지금 검토되고 있는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어느 라인에선가 그 부분이 한일 양국 간에 네.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민 성금을 낸다는 게 플러스 알파 내용인데 네. 예,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 의장 말씀은 그랬어요. 일본 내에서 반응 좋았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난 그런 반응 못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만은 네네. 이 역사와 정의에 관한 문제는 당분간 해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또 자칫 잘못 봉합이 됐을 때는 또 2015년 연말에 그 위안부 졸속 합의를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것이 봉합하는 방식으로 만일에 처리됐을 때는 그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말 우려되는데 이번 지소미아 파동에서는 강제징용 문제가 의제에서 빠져 있어요. 그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몹시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한일 간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이 좀 다르고 네. 서로 비판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첩첩산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외교를 보면 방위 분담금 협상은 또 어떻게 할 거고 지금. 예, 더 큰 산입니다. 그거. 그러니까요. 북한은 또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김정은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집단구타 당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기억에 국방부에서 9.19 합의 위반이다라고 얘기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죠. 네. 예. 사실 그 9.19 합의는 정전협정 이래 최초로 남북 간의 군사행동을 구체화한 포괄적인 협정이거든요. 이 9.19 합의에 비견되는 합의는 정전협정 외에는 없습니다. 네네. 정말 없어요. 이렇게 군사적인 면에서 행동 규칙을 짜고 지금까지 준수돼 왔다는 점에서 저는 자유한국당 주장과 달리 9.19는 죽지 않았다. 네네. 살아있는 협정이다. 심지어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도 비행금지 구역 밖에서 자기네 연안으로 쐈다. 그런 만큼 이게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정말 훌륭히 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들 해왔고 아무리 남북 관계가 교착됐어도 9.19는 살아있다 이랬는데 오늘 나온 뉴스들을 보면 우리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옹진반도 부근에 한 섬에 김정은 위원장이 와가지고 포사격을 지시했다는 거거든요. 쏘라고 그랬다면서요. 예. 이거는 9.19 합의의 확실한 위반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포사격 장면은 보여주질 않았어요. 말만 했다? 예, 지시했다. 근데 우리 국방부는 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 그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우리한테 9.19 합의 계속 유지할 거야 말 거야를 묻는 시그널이다. 네네. 예, 우리한테 의사를 공을 던지는 그런 시그널인 것 같다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저도 약간 노심초사 뭐 이런 게 연말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예,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일로 너무 바빠갖고 사실 뭐 큰 관심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제 북한은 점점 더 도발의 수위를 그럼 높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가 김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어떤 거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아, 그래요? 그래서 혹시 보이시는지. 아니
그렇게 해왔잖아요. 북한이 조금 예, 예. 약간 막다른 골목에 있으면은 계속 도발의 수위를 좀 높여오고. 네. 근데 이게 미국 측에서 어느 정도 이거를 받아줄 것인가 예. 좀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 연말까지 우리가 지소미아를 이렇게 잠정적 네. 연기한 것처럼 비춰지니까 올해 이제 연말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이 굉장히 한반도 정세의 어떤 결정적 순간, 전환적 순간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저는 사실 마음이 굉장히 긴장됩니다. 네. 예, 선거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돼요. 지역구도 못 내려가고. 내년에. 예, 이런 국가적인 문제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북한은 어떤 연말까지 레드라인을 이미 네. 거놓은 상태고 그렇죠. 또 국가의 위신 때문에라도 자기들 정체성의 정치 때문에라도 자신들이 제시한 원칙은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요. 결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ICBM을 쏠까 봐 걱정된다니까요. 네. 요전에 문정인 특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래요? 네, 별로 많지 않으니까 짧게 딱 헤드라인만. 그러니까 핵실험, 핵보유국 선언, ICBM 발사 아니면 관망 이렇게 해가지고 그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제시하더라고요. 북한 측이. 네, 파탄이 났을 때. 네. 예, 그랬을 때 가능한 행동의 목록들입니다. 무섭다. 어떡하죠?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저도 걱정됩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저와 걱정을 함께 나눠보시죠. 글쎄 오늘은 어째 조금 걱정되는 얘기만 드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잘해야 되는데. 아유. 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경제뉴스 가이드 경제탐구생활 시간입니다. 영화 블랙머니가 100만을 돌파하면서 과거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우리 외환은행을 어떻게 헐값에 인수하고 또 큰 차익을 남겨서 되팔았는지 이른바 론스타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다시 여론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영화에서는 당시 금융당국이 론스타 먹튀를 눈 감아줬다라는 설정인데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나 매각 과정에 대해서 여전히 의혹이 있고 또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론스타 사건 되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셨어요, 영화? 네, 봤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거 하셨다고 그래요. 관객과의 대화 뭐 이런 거 하셨다고요. 그거 하면서 이제 정주영 감독과 네. 이제 같이 대담도 하고 이제 영화를 뭐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뭐 영화의 뭐 주요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관객들하고 함께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경제 영화, 특히 주식 관련된 거라든지 은행 금융권 관련된 영화 이런 거는 힘들어요. 따라가기가. 네, 맞습니다. 네, 워낙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래갖고 관객분들도 처음 알았다 이런 반응들. 그러니까 이게 또 관심 없으면 그렇죠.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외환은행 헐값 매각 그냥 이제 지나가는 이제 그런 맞아요. 이야기고 좀 관심 있어서 뭐 기사를 읽어보려 치면 어마어마한 미로 많아. 속에 빠지게 맞아. 됩니다. 이게 뭔 론스타 지옥에 소리인지 빠져요. 여기에 네. 또 얼마를 뭐 챙겼다는 건지 뭐 무슨 맞아요. 사건인지 어려운 용어도 그러는데 많이 나오고 제가 뭐 감히 좀 평가하자면 이제 노장이잖아요, 정주영 감독께서. 네. 그런데 굉장히 명쾌하고 간결하게 그 드라마가 쫙 네네. 풀어가는 정말 힘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정철진 평론가가 얘기를 쫙 명료하게 간결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를. 네, 영화를 일단 보셨다고 하시니까 이제 제일 먼저 그런 거 묻잖아요. 그 실제 사건하고 얼마나 닮아 있느냐. 정말로 이게 원래는 이제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 거니까 좀 픽션적인 그런 뭐 감이 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증을 잘했냐. 네. 예, 어땠어요? 저는 딱 보고 나서 한 90%는 완벽하게 따라잡았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높이 평가한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는데 네네. 영화를 보니까 가지칠 건 가지치고 그 핵심으로 쫙 끌고 가는 이제 그런 힘이었는데요. 몇 가지 좀 극적인 요소, 그러니까 픽션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첫 장면 같은 경우에 뭐 남녀, 그러니까 외환은행의 직원이 여자였었고, 뭐 남자친구가 금융감독원 직원이었었고, 뭐 그러는데 그 둘이 모두 뭐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 부분은 넌픽션입니다. 도입부 부분은. 근데 죽음을 맞이하는 의문사 뭐 이런 거. 의문사 그런 건데 실제로 뭐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그 외환은행의 당시 자기자본 비율이 뭐 얼마였다라는 거, 뭐 실제적으로는 보다 낮게 보냈던 이제 그런 직원도 외환은행 직원도 사망을 했고요. 당시에 이제 회의 때 그 팩스가 온 그 자료를 봤더니 이게 8%를 넘어야 되는데 자기자본 비율이 6.16으로 보내왔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스포일러 좀 조심해 주시고요. 예. 안 보신 분들이 많아갖고. 근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 네. 근데 금융감독원 직원도 실은 좀 어쨌든 뭐 사고로 네.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아마 이제 이 모티브를 잡아서 들어간지 그런 부분은 좀 허구였다고 볼 수가 있고 많이 좀 부딪히는 부분이 이제 그런 대목이 나와요. 70조짜리 은행을 네네. 1조 7천억에 네. 꿀꺽했다 뭐 그런 표현인데 그 70조라는 거 우리가 보통 자산은 자본 부채, 빚도 부채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당수 언론은 70조는 너무 과장됐다. 왜냐하면 네. 부채 중에서도 부실스러운 부채가 굉장히 많이 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시 외환은행이 자산 가치가 높다고 자산 가치를 힘들다. 그렇게 평가하기는 힘들다. 뭐 그런 대목들이 지금 여름님이요. 제가 그 놈의 론스타 때문에 외환은행 잘 다니다가 퇴직한 1인입니다. 네. 네, 영화 보러 갈까 말까 갈등 중이라고 하시네요. 네, 마음이 아픈데요, 갑자기 이 문자를 보니까. 당시에 또 외환은행 네네. 좀 그랬었죠.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사건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자시잖아요. 네. 설명 잘해주세요. 뭐예요? 항상 그럴 때 이제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자고 하면 그 짧게 설명해 달라고 네네. 할 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격적으로 이게 짧게. 실질적으로 시간이 네. 2002년 DJ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뭐 2014, 15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던 뭐 긴 그렇게 이야기 아직도 오랫동안? 실은 이어지는 이야기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DJ 정부 당시에 외환은행을 이제 팔아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고 2013년 8월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였었죠. 네네. 그때 본격적으로 매각이 됩니다. 2013년? 아니 2003년 8월. 2003년 8월. 네. 네. 그리고 쭉 넘어가게 되죠. 네네. 그런 다음에 MB 정부 때 팔립니다. 팔리었는데 그게 네. 뭐 팔릴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다시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 팔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팔리는데 그러니까 11년에 팔리는데 소송까지 들어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긴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일단 짧게 설명하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대목이 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뭐 팔리게 된 것은 팔리게 됐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론스타가 은행을 살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네. 이제 금산분리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산업자본이냐 금융자본이냐 이제 산업자본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본이 4% 이상을 매수를 금지를 했는데 그 당시에 뭔가 특혜를 줬다라는 네. 얘기가 맞나요? 네. 너무 복잡해갖고 저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론스타라는 거에 먼저 첫 번째 방점을 찍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게 당시에 외환은행을 최초에 사들인 게 론스타라는 건데 이제 보통 이제 M&A 할 때 있어 대주주 적격성이라고 그래서 네. 은행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공의 이익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M&A에서 대주주가 되는 자본에 대해서는 그 적격성 심사라는 걸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뭐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굉장히 양질의 자본이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이 론스타는 실질적으로 금융자본이라기보다는 산업자본인 행태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네. 그러니까 아예 론스타 자체가 적격하지 않다라는 이제 주장이 나왔었던 거죠. 하고 네네. 그게 계속해서 소송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판결이 났느냐? 2013년 12월에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 그러니까 대법원마저도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금융자본인지를 판결 안 해주고 당시 네. 심사했던 자료를 공개하라 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은 막 골프장도 사고 뭐도 사고 했던 걸로 봐서 아 론스타라는 게 실은 산업자본이구나 뭐 금융자본이 적격하지 않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판결 자체도 네네. 뭐 굉장히 항상 뭐 하나 딱 목에 걸린 것처럼 그랬던.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매각이 된 게 아니다. 그리고 론스타라는 사모펀드가 외환은행을 살 자격이 없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샀다.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해줬다.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 결정을 내린지는 끝까지 아는 거죠. 그래요? 예. 그 판결을 끝까지 그게 보류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영화 마지막에 뭐 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린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한 뭐 판결은 실질적으로 난 것은 없고 아마 유죄 판결 난 거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하나였었고 외환은행의 이 매각 과정에서는 뭐 끝끝내 처벌받은 네. 사람은 없었죠. 그렇군요. 이게 뭐예요? 약간 모피아라는 얘기. 이게 이제 Ministry of Finance에서 MOF 해갖고.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정부가 벌써 몇 번을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런 와중에서도 실은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관료 조직이 네, 그것도 우리나라의 경제 관료 네. 끊임없이 이어져는 정권과 무관하게 맞았던 뭐 그들이 뭐 해왔다라고 해서 이제 모피아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그 정주영 감독도 그렇고 이 영화가 나온 것이 끝났으면은 실은 뭐 문제가 안 되죠. 가령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2012년에 매각이 됐다라고 한다면 뭐 그걸로 해서 론스타가 했다면 좀 안타깝지만 네. 끝난 사건인데 팔고 나서 론스타가 바로 소송을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론스타가 1조 7천억으로 샀죠. 네. 그 다음에 거의 배당으로 1조 7천억은 뽑아갑니다. 아하. 그런 다음에 2012년에 그 하나금융한테 네. 3조 9천억에 팔아요. 오, 2배.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조 원 가까운 돈을 일단은 론스타는 이제 네. 챙겨갔어요. 그러네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게 결과적으로는 하나금융지주에 팔리긴 팔았지만 2007년에 HSBC 은행이라는 곳에 한번 네네. 팔려고 했었어요. 근데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 터지고 당시에 검찰 수사 들어가서 외환은행 문제 많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 HSBC가 인수를 안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론스타는 무슨 주장을 펼치냐면 원래대로 하려면은 그 2007년 그때 9월에 팔렸어야 된다. 그때 팔렸으면 5조 원에 팔 수가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꿈을 댔고 한국 정부 너네들 잘못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2011년에 팔기는 팔았으나 이걸로 만족 못한다라고 해서 그 ISD를 걸었는데 그게 46억 9천만 달러, 47억 달러거든요. 이게 ISD 아마 역사상 가장 큰 거의 금액. 우리 방위비 분담금 네, 수준이네요? 5조 원대지 네, 않습니까? 거의 그 수준인데요. 그래서 그 영화 뭐 이렇게 보면은 가져간 돈 5조 원에 지금 만에 하나 ISD에서 또 승소를 하게 네. 될 경우에는 합의 10조 원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왜 이 영화가 태생됐느냐? 실은 판이 끝났다면 끝난 건데 네네.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 왜냐하면 이제 IS는 최종 변론도 끝났고요. 네. 결과만을 좀 기다리고 언제 있는. 나오나요?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데 아하. 이런 판결은 보통 정권 말기에 좀 어수선할 때 많이 나옵니다. 어수선할 때. 왜냐하면 당시 첫 번째 팔려고 했었던 그 시기 네. 2007년 말 2008년도 MB 정부의 거의 마지막 그렇죠. 이었었지 않았습니까? 아니 되게 노무현 정부의 정부의, 마지막 네. 시기 한번 네. 실패를 하니까 네네.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수선한 틈을 많이 노리거든요. 그렇다면은 거의 한 뭐 2022년? 뭐 내년? 뭐 후년까지. 근데 이미 거의 이때 결정은 네. 여기서는 뭐 더 이상은 굳이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ISD가 이제 뭐 투자자 뭐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정부가 소송을 잘못했을 네, 경우에. 정부가 잘못해서 예. 소송을 거는 경우잖아요. 네. 근데 그때 HSBC에 예. 팔았었더라면은 예. 우리가 훨씬 더 빨리 팔 수가 있었는데 비싼 값에. 비싼 값에. 예. 근데 근데 이제, 정부 정부에서- 때문에 못 팔았고 결과적으로 한참 뒤인 2011년에 팔았지만 자신은 더 먼저 팔았으면 큰 돈 벌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손해배상 거기에 대한 해내라는 책임을 거네요. 해달라라는 아. 이제 그런 상황에 또 소송이 걸려 있는 거죠.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었었고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또 복잡한 이유가 네. 이제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게 네네.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었다면 아마도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론스타의 어떤 불법 행위를 증명해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클린한 집단.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막 그런 논리가 있었잖아요. 우리 막 은행이 이렇게 허물어져 가니까 누가 네네. 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맞아요. 네. 외환카드 주가 조작은 실은 없습니다. 영화에는 없었는데 이건 또 간단하게 뭐 될지 모르겠지만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난 다음에 네. 은행이란 게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론스타가 다시 외환 카드까지 먹으려고 그 다음 작업을 실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적으로 말해서 어떤 거를 인수할 때 가격이 싸게 해야 그렇죠. 되는 거 싸야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인위적으로 외환 주가 카드가 조작. 부실하다 해서 뭐 감잡을 명령 내려가지고 네네. 주가를 반토막으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죄 판결 나온 것은 외환 카드 주가 조작이 유죄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유해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는 거기서 형을 살게 되는.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 외환 카드가 없었으면 검찰이 더 못 들어갔었겠고 이 사건은 그냥 그 누구도 안 그래도 오리무중인데 오리무중이었을 텐데 그런 좀 명백한 또 하나 유죄 판결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런 론스타의 행태들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러니까 증명이 어떤 되는 느낌이 거죠. 드냐면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딱 증거가 나오는 주가 조작 같은 거 네. 이런 거는 처벌을 했는데 뭔가 이 관료 조직이 들어가서 그 당시 총체적으로 한 그런 부정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고 들어가질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네. 아마 이제 이게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뭐 2004년에도 언론들이 대거 보도하고 뭐 2005년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2006년에 왜냐하면 네. 그것도 역시 외환카드 주가 조작이라는 명백한 어떤 팩트가 있어서 아마 그렇죠. 검찰에 들어갔었는데 끝까지 뿌리 뽑는다? 뭐 하여간 네네. 결과적으로는 결과는 다 애매하게 뭐 거기 나오는 이제 모 국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실존에 네네. 연계되면은 알 수 있는 분들 알 수 있는 분들이 다 나중에 무죄 판결 받고요. 뭐 그렇게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고구마를 5개쯤 먹고 나오는 그렇죠. 근데 처음 보던 분들은 이런 사건이 있었나 네. 하겠고 좀 아시는 분들은 와 이렇게 쉽게 영화를 잘 만들었을까?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뭐 가장 큰 의미는 이제 아직 판결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ISD 5조 원대 소송이 이제 이거를 만약 모르다가 갑자기 뉴스가 딱 떠서 우리가 패소해서 우리 정부가 세금으로 준다라고 하면은 어물어물하게 이렇게 그럼 넘어갈 수 아무도 있으니까. 모르죠. 왜냐면 다시 말했지만 이거는 신문 기사를 읽으면 거의 안 읽습니다. 못 맞아요. 읽습니다. 그런데 저런 영화 한 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 영화를 틀으면 알잖아요. 저 영화를 보면은 그렇죠. 뭐 그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문자들이 많이 왔어요. 네. 앵키님은 친정 아빠께서 평생을 해오신 직장이었다고. 네. 그래서 외연이는 간판 내려올 때 씁쓸한 마음으로 간판 사진도 찍었다. 근데 보려고 본인은 생각을 하시는데 아빠는 안 보실 것 같아요. 네네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예. 또 사란이님은 외환은행 퇴직 직원이다. 당시 은행장 또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하시고 하나은행 매각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도 하시네요. 네. 이게 이제 또 하나 충격적인 부분이 이게 보통 외국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사모펀드. 네. 이 검은머리 외국인이었다라고. 네. 그렇죠. 그 영화를 보면 이게 또 긴 얘기긴 한데 이제 대금이 이제 입금되잖아요. 네네. 보통 이런 이제 론스타라는 펀드들은 자신들이 큰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쩐주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캐피탈 콜이라고 해서 큰 돈이 이제 딜이 필요할 때는 쩐주들에게 콜을 하면 이제 쩐주 중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쭉 쏴주죠. 그럼 네네. 1조 7천억이 채워지면 이제 그걸로 대금을 지불한 형태. 물론 펀드 자체에 돈이 있지만 근데 네네. 그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이제 한국인 검은머리 외국인 한국인의 돈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꽤 들어갔었다. 그 1조 7천억에는 인수 대금에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도 영화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명확한 수사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되지 못한 채 이제 끝이 났고 2011년부터 추적이 돼서 본격적으로 2012년 1월에 한해은행으로 매각이 됐고 그러나 이 론스타는 만족하지 못하고 바로 또 소송을 하고 ISD를 걸고. 소송을 하고. 근데 그 영화를 보시면 또 저도 놀랐던 게 영화에 한 컷을 넣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거를 뭐 끝나고 가만히 있을 줄 아냐? 그 외국인 이거 약간 스포일인가요? 근데 뭐 이거 IS를 한다는 그런 장면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뭐 잘 삽입했다 이런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저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론스타 스토리를 이제 자료를 찾고 신문 기사로 찾아서 읽어보고 그러면 영 모르겠더라고요. 잘 힘들고 네. 근데 대충 이제 이런 줄거리구나라고 네. 스토리라인만 따라갔는데 저도 이번 주말에는 한번 블랙머니 영화를 보고 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이드러너, 시각장애인 육상 선수가 장애물을 피해 결승점까지 달릴 수 있도록 곁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지윤의 픽을 통해 이 가이드러너의 도움이 없이 마라톤 완주에 도전하는 시각장애인 마라토너 한동호 선수를 응원한다라는 얘기를 전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10일 세계 최초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고 돌아온 한동호 선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함께 나오신 우리 링크 커뮤니케이션스의 지용진 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용진 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풀코스 42.19km 완주. 생각만 해도 대단한데,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뛴 거잖아요. 네, 뛰신 네. 건데 기록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이번에? 4시간 27분 정도 걸렸는데요. 4시간 27분. 네. 네, 그러셨군요.
어떻게 제가 뭐 이 질문 저는 알고 있는데 기사에서 봐갖고 네. 원래부터 그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은 아니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20살 때 눈이 나빠지기 시작했고요. 레버시 시신경 위축증이라는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서서히 눈이 나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그 원래는 다른 그냥 일반 학생 이렇게 대학교 네.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서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대학 혹시 다니고 계셨는지 당시에. 그 당시에는 상지대에 다녔었는데요. 네네. 그 전공은? 학교는 그 한의학 이쪽 한의학. 네, 그쪽이었는데요. 그 학교는 뭐 거의 이루지 못하고 네네. 한 학기만 다니고 그렇게 그 음.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성인이 다 되셔갖고 시력을 잃으신 케이스인데, 네. 글쎄 마라톤을 뛰기를 결심을 하기까지 좀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우리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제가 한 22살 때서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수영선수 그때서부터 수영선수를 했던 것 같은데요. 국가대표 수영선수 생활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아시안게임 그리고 그 세계선수권 그리고 최근에는 리우 패럴림픽까지 이렇게 한 10년간 이렇게 수영선수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 2년 동안은 사이클도 뛰고 그렇게 그 달리기도 이렇게 하면서 네네. 그 올해 2019년이죠. 네. 그때 경주 아시아 선수권 철인 3종 국가대표로 3종. 네. 그렇게 했다가 올해 이런 그 웰컴 저축은행에서 네. 그런 디바이스 기기가 그 나왔다고 해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영 선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수영 선수 지금 국가대표 선수로 많이 뛰셨단 말이에요. 2011년, 2010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철인 3종 경기에도 도전을 하셨고 2016년 리우 장애인 올림픽에 남자 수영 국가대표. 네, 나가셨다. 시각장애인 부분으로 네.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뭐 메달도 많이 따셨어요. 네, 아시안 게임에서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네. 저병 은메달, 평영 동메달, 뭐 100m 그리고 자유형 50m 동메달, 뭐 하여튼 굉장히 뛰어난 수영 선수신데 마라톤에도 도전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네. 저희가 그 상표라든지 그 이름을 말씀을 하시면 안 돼갖고 그 부분 이제 지워주시고 네. 그리고 그러면은 마라톤보단 수영 선수셨던 거잖아요. 일단은 제가 그 남들한테 소개할 때는 아무래도 수영 선수가 좀 더 네. 익숙하기는 하죠. 그러면 마라톤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셨겠네요? 평상시 그렇게 해가지고 달리기 훈련은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마라토너라고 그 얘기하기는 좀 창피하고 그렇긴 하지만 달리기는 충분히 좋아하고 철인 3종 훈련을 할 때 이렇게 달리기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네. 지부장님 아무 말씀도 안 읽어 계셔갖고 제가 한 말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네, 저희는 도와주셨어요? 그 PR 리서치 에이전시고요. 네네. 그 한동호 씨가 이제 잘 달릴 수 있도록 그 웰컴 드림 글래스라는 네네. 그 기기를 PR을 맡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 기기의 어떤 그 장점, 특징들을 좀 알리면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한동호 씨뿐만 아니라 장애를 겪고 있는 다른 분들한테도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기가 이렇게 쓰면은 이제 앞에 뭐 장애물이 있어, 뭐 옆에 뭐가 있어, 뭐 이런 걸 가르쳐 준다고 제가 기사에서 봤거든요. 그게 맞나요? 우선 이 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기기 앞에는 그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네. 이 카메라가 그 사물을 이게 장애물인지 그리고 노면 상태가 안 좋은지 그리고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간적으로 조금 3D 입체적으로 네. 그 웰컴 서버로 이렇게 그 전송을 해줍니다. 아. 그래서 웰컴 그 GPU에서 분석을 해서 다시 저한테 이게 장애물이다 아니다 이런 네네. 것들을 소리로 각각 다른 소리로 저한테 안내를 네네.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저희가 또 한 번 죄송해요. 상표명을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약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아이언맨인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비스인가? 막 일단은 이 기기가 그 네. 카이스트와 협업을 했는데요. 그 저한테 모든 게 다 맞춰져
있었어요. 네. 이런 아. 그 수트 자체도 하나하나 오차 이렇게 해서 다 맞춰졌다 보니까 저도 입는 입장에서는 진짜 아이언맨이 된 것 같은. 그러니까요. 아이언맨 같다니까요. 자비스 앞에 뭐가 있어. 막 이렇게 아주 말해주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근데 그거를 그러면 이제 기기를 착용을 하시고 마라톤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듣기만 해도 참 끔찍한 42.195km 그거를 착장을 하고 뛰시니까 좀 뭐라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그냥 맨몸으로 뛰어도 힘든데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외롭고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시각장애는 그 안내가 필요하고 네. 제가 얼마만큼 달렸는지 그리고 이 앞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조금 멘탈적으로 흔들리고 조금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기기 자체에서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만큼 달려왔는지 그리고 지금 잘 달리고 있는 것도 템포가 다 이렇게 맞춰지다 보니까 그 모든 게 이 기기는 가이드 러너와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 같으면 이거 착장을 하고 뛰면은 다 귀찮아 죽겠는데 막 이럴 것 같은데 이제는 몸이 익숙해졌다. 그래서 굉장히 뭐 별 문제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한 8개월 정도 8개월? 매일 훈련을 했고요. 아. 아침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매일 이렇게 나가서 한 10km에서 20km 사이 뭐 이렇게 많이 뛸 때는 30km 뭐 이렇게까지 점차 늘려 나갔었고요. 그러셨구나. 네. 그 과정 보셨어요? 훈련하는 영상은 저희도 직접 네. 따라 팔로우업을 못했는데 이게 영상으로 보니 이게 한동호 선수의 몸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이제 3D 프린터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한동호 선수가 이제 달릴 때 전혀 지장 없이 설계가 되어 있어서 달리는 데는 그 물리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네.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특히 그 이 기기에서 이렇게 달리면서 지루하지 않고 조금 더 했던 거는 저희가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참여를 하면서 10,000분 정도가 일반 시민분 10,000분 정도가 네. 목소리로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오, 너무 감동이다.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달리면서 네. 한동호 선수 힘내세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들렸을 때 네네. 조금 더 다시 그 힘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네. 근데 어쩌다가 뭐 마라톤 원래 이제 수영을 더 하셨지만 운동을 할 생각을 하시게 됐을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이제 장애인이 되면 일단은 그 상실감이 굉장할 거라라고 상상만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극복해야겠다.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극복해야겠다. 어쩌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 궁금한데요. 그 당시는 좀 트라우마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 집 밖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무서웠었고 사고도 나고 아, 사고도 났어요? 네, 그냥 그 사실 이렇게 그 바깥 인도 이런 데서 오토바이가 막 다니잖아요. 네네. 근데 오토바이가 그 당연히 제가 비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 예, 이렇게 막 하면서 으악 소리 지르면서 저한테 왔어요. 근데 제가 확 피하다가 넘어졌는데 그때 팔목이 부러졌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좀 집 밖에 나오는 게 좀 무서웠었어요. 네. 근데 그 할 수 있는 게 조금 아픈 부분인데 할 수 있는 게 그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데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못 알아보고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그 자괴감도 오고 뭐 힘들었던 부분인데 그 운동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8시간 9시간씩 네. 운동을 통해서 어떤 탈출구를 찾아봤다 그때. 네. 원래 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 그 전에도? 아니요, 그 전에는 운동을 정말 싫어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시력 네. 잃기 전에는 운동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네. 잃고 나서 글쎄요, 뭔가 굉장히 감동스러운데요. 네,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암흑 속에서 뛰는 것, 네, 운동하는 것 거기서 찾았다. 네. 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이제 극복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왔었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인터뷰하면서 그 과거를 회상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다시 과거 얘기를 할 때면 살짝 울컥울컥한 것 같아요. 지금도 살짝 지금 맞아요. 약간 울컥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아, 근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 기사가.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우리가 이제 뭐 AI라든지 뭐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뭐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네. 아, 이게 상생하는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외에 이제 SNS 같은 데서도 뭐 시력장애인도 그렇지만 또 이제 청력장애인 같은 경우 이 청력장애인한테 이제 또 굉장히
또 특별한 그런 기기가 만들어지면서 뭐 조금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걸 보면은 글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달라진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보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호 선수 그 소식을 보고서는 예, 그래서 이분을 꼭 모셔야 돼. 그 당시에는 아테네에서 완주를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이제 좀 많았는데 힘드니까 아무래도 혼자서 뛰기에는. 근데 거뜬히 완주를 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듣고 바로 섭외를 넣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 기기가 세계 최초라는 것도 의미가 큰데 네. 이 기기가 그 아이디어를 낸 게 한 4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한 5개월 정도밖에 그 기기가 나온 지 별로 안 되는데 네. 아마 조금 더 발전이 된다고 하면은 이 기기가 지금은 웰컴 서버에서 이렇게 하지만 네. 휴대폰이나 이런 데서 그 아, 정보를 얻을 수만 있다면은 아마 이 안경 하나로 시각장애인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흰 지팡이를 대신하는 그런 글라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드림 글라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하고 앞으로 더 그 기술이 발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이드 러너가 없는 마라톤을 한다는 게 이제 시도를 하신 게 굉장히 처음에는 두렵고 멀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또 다른 도전을 뭔가를 꿈꾸고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일단은 이 기술이 여기서 끝은 아니거든요. 네. 일단은 저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 아니라 다른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그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을 할 수 있게 그 좀 더 협업을 통해서 그 소형화 그리고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그 할 수 있도록 저는 좀 더 노력을 해서 그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달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관심도 갖고 그렇게 해서 이 기기를 착용해서 국내 대회도 한번 그 뛰어보는 것도 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마라톤 대회요? 네. 국내 마라톤 대회를 뛰는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다. 마지막으로 말하기는 되게 쉬운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참 움츠려들어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사실상 시각장애인 분들은 시각장애인들끼리만 이렇게 소셜을 그 이뤄서 하고 있는데 그 시각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갇혀 있지 않고 좀 더 이렇게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찾아주고 그 장애인이라고 그 남들과 다르지 않고 조금 불편할 뿐이고 네. 예,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조금 불편할 뿐이다. 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네, 할 네. 수 있다. 정말 멋있는 말씀이신데 지금 교통이님께서 한동호 선수 그리고 도움을 준 연구진 후원사 모두 멋집니다. 앞으로 더 도전하셔서 많은 이에게 희망을 주세요라는 희망의 말씀 또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어렵게 모셨어요. 너무 바쁘셔갖고 그래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시사 프로 같지 않게 그 노래를 들어드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1, 2부 끝나면은 우리 제작진이 고르는 노래가 나가고 3, 4부 끝날 때 마지막에 이제 제가 주로 고르는 편인데 한동호 선수랑 어울리는 음악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딱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강한 비트 때문인지 아니면은 좀 굉장히 그 담대하고 강렬한 가사 때문인지 떠오른 곡인데요. 이매진 드래곤 곡을 골랐습니다. 이매진 드래곤스의 내추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 곡이거든요. 그 내추럴 곡 띄워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라토너 한동호 선수와 함께했고요. 또 지용진 부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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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많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모신 한동호 선수 덕분에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는다라는 문자 주셨어요. 갑자기 떨어진 기온 때문에 추위에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다행히 오늘보다 2, 3도 정도 높다고 하니까 조금은 어깨를 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저녁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김지윤이었습니다.